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한 근에 0.2 위안인데도 아무도 안 삽니다. 올해는 시장에서 물건이 좀처럼 팔리지 않습니다. 경기 상황도 유난히 더 안 좋습니다. 2천만 근이 넘는 물량이 모두 이런 판매 부진에 부딪혔고 매출 역시 예년 대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지금 0.8위안 정도로 팔아도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합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올해의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지금은 0.8위안, 0.9위안, 많아야 1위안 수준인데 산지에서는 도무지 팔리질 않고 도시 소비자들은 정작 이런 과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손해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팔아보려 해도 도무지 팔리질 않아요. 좋은 물건도 안 팔리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좋은 물건일수록 손해가 더 큽니다. 올해는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시장 전체가 완전히 멈춰선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 두리안 가격은 너무 비싼데 품질은 또 형편없고요. 그래서 물건을 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텅 비었어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컨테이너 안에만 가득합니다. 올해는 특히 베트남산 물량이 엄청 많아서 물량만 좀 확보되면 A급 상품도 1kg당 13.8위안 선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근에 0.6에서 0.7 위안 수준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아무도 매입하려 하지 않고 반대로 더 싸지면 이제는 파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차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정작 그걸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이후 중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내수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비 감소 수준을 넘어 극도로 절약하는 초전략 소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과 과도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의 물욕도 점점 낮아지고 이젠 서로 누가 더 검소한지를 겨루는 빈곤 자랑 현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과일값이 절벽처럼 급락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은 예전에는 한 근에 수십 위안이었는데 이제는 겨우 10위안대로 떨어졌습니다. 사과처럼 흔한 과일조차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었고 많은 과수 농가들이 올해는 어떤 과일도 안 팔린다며 눈물 짓고 있습니다. 사과 가격은 폭락했고 손해를 감수하고 싸게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반적인 장사 분위기요? 이제는 힘들다는 말조차 안 하려고요. 힘들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정말 다들 어렵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제 가게 앞에는 차들이 줄줄이 서 있어서 주차할 자리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세요. 뒤쪽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차가 한 대도 안 옵니다. 사실 단골 손님들이 안 오는 것도 그분들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분들 가게에서도 물건이 안 팔리니까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안 사가니까 도매상들도 재고만 쌓이고 결국 저희 같은 소매상도 힘든 겁니다. 소림이 말로는요. 문제는 비싸다는 거래요. 진열대에 있는 수입 고급 과일들은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요. 다들 지갑을 꼭 쥐고 있어서 도저히 사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가 파는 현지산 대중 과일은 어떤가 하면 물량은 많은데 가격은 억지로 눌러놓다 보니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이건 그냥 물량 소진일 뿐이지 수익이라고 할 게 없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해봤자 결국 남는 것도 없이 헛수고만 한 셈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아침 7시 30분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지금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무려 3시간 넘게 가게를 지켰는데 진짜예요. 손님 딱 3분 왔어요. 첫 번째 손님은 길만 물어보고 가셨고 두 번째 손님은 급하게 가게로 뛰어들어오길래 오, 큰 손님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가게를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자기 원하는 과일이 없다 고만 말하고 제가 어떤 과일 찾으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말도 없이 그냥 돌아서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손님이 바나나 2개를 사주셨습니다. 명절이 막 끝났는데 첫 차로 들여온 유자 장사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폭망이에요. 쉴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며칠이라도 더 쉬세요. 이렇게 나와서 장사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아침 내내 나와서 장사했는데 겨우 몇십 원 벌었어요. 소용 있냐고요? 요즘은 정말 장사가 안 됩니다. 오늘은 어쩌면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나 좋은 석류인데 제가 한 근에 5위안에 판다고 하면 다들 비싸다고 하세요. 샤인머스켓을 4위안에 팔아도 또 비싸다는 말이 돌아오고요. 요즘 장사 정말 너무 힘듭니다. 속이 꽉 찬 키위를 3위안에 내놔도 또 비싸다고 하니 불 꺼졌습니다. 완전히 꺼졌어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거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못 팔았어요. 망하는 모드 이제 시작됐습니다. 진짜로 폐업 모드 돌입입니다. 이번 연휴 딱 2글자로 말하자면 참담했습니다. 장사 자체가 안 됐어요. 평소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유자를 20포대 넘게 실었거든요. 그때는 혹시 모자랄까봐 좀 넉넉히 실었는데 며칠째 장사하고 있는데도 아직 10포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절반도 못 팔았어요.
정말 잘 나가지 않네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해 장사는 유독 심하게 침체된 느낌이에요. 명절 기간에도 일 매출이 1,000위안을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어요. 정말로 단 하루도 못 넘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좀 우울한 기분이 드는지 아세요? 요 며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땅도 아직 젖어 있어서 축축하고요. 이상하게도 물건 팔 때만 꼭 비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 어쩌라는 건가요? 그래도 이번에 가져온 귤은 좀 신선해서 다행이에요. 보관도 오래되고요. 근데요, 지난번에 팔고 남은 재고가 아직도 여기 그대로 있어요. 아직 다 털어내지도 못했어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시장 상황을 딱 봤는데요. 삼장법사가 말 타고 돌아봤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진짜 아이고 이럴 수가 하는 심정이었어요. 수박 가격이 또 떨어질 분위기예요. 어젯밤에만 해도 수박이 실린 트럭이 3대나 도착했거든요. 보셨죠 형님들? 또다시 수박에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내 출행 인원은 약 8억 8,8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 2,300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총 소비액은 약 8,090억 600만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081억 8,900만 위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소비액은 911위안으로 지난해의 916.1위안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소비액은 130.87위안에서 113.88위안으로 줄어 약 1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항상 통계 수치를 조작해온 중공 정부의 관행을 감안할 때 실제 상황은 발표된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번 명절에 한몫 벌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평소와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더 한산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작게 장사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은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다며 하소연하고 있으며 과일값도 크게 하락해서 시장에 도매로 들여와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수농가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농작물 가격도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삶도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자매님들 제발 아직 사탕수수 기계 사지 마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요 사탕수수 기계를 샀어요. 사탕수수도 미리 잔뜩 사놨고요. 그런데 하루에 파는 게 고작 하나예요. 이 장사 진짜 처참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기계 앞에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이제 두리안도 완전히 샤인머스켓의 전철을 밟는 것 같아요. 시장 전체가 멈췄고 찾는 사람도 없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리안은 진짜 폭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 컨테이너를 들여왔습니다. 15.8위안에 마음껏 골라가시라고 했거든요. 20분 동안 설명했는데 아무도 안 사갑니다. 화물 주인은 옆에서 속이 타서 연기 날 지경이고요. 한 컨테이너 팔면 무려 수십만 위안 손해라네요. 저도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10월 13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화물 주인분께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말도 마세요 라고 하시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저분 가게도 장사 안 되고 우리 가게도 안 되고 다 똑같이 안 됩니다. 다들 그냥 물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분 말로는 그냥 서로 눈만 마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지금 가격 확 낮춰서라도 팔 생각 있으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있죠. 돈만 주면 팝니다. 얼른 사가세요. 형님들. 지금 두리안이 완전히 넘쳐나서 난립니다. 시장 전체가 멈춰섰어요. 보이시죠? 사람들이 전부 그냥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물 주인들은 속이 타서 영이 날 지경이에요. 정말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왜 이러냐고요? 요즘 들어 두리안 품질이 정말 형편없어요. 속이 죽은 것도 있고 덜 익은 것도 많고 이런 게 거의 전부입니다. 어느 가게를 가도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가격은요, 정말 싸요. 8.8위안, 9.9위안, 없는 가격이 없을 정도예요. 오늘 시장을 4-5바퀴는 돌았는데요. 속이 멀쩡한 두리안 파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두리안은 아무렇게나 깎아서 팔고 좋은 두리안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올해 국경절은 정말 엉망이에요. 농민 형님들께서 정성껏 키운 개들 다들 잘 자랐습니다. 4에서 5냥짜리 크기 제법 큽니다. 문제는요, 정작 사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다들 깨 사러 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올해는 전부 일하러 나온 사람들 뿐 개 사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번 국경절도 그야말로 엉망진창, 장사도 안 되고 전체적인 경기 흐름도 너무 안 좋은 것 같네요. 서민들, 정말 멘붕 왔습니다. 올해 대파 농사는 말 그대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전부 버렸어요. 대파 전부 다 버렸습니다. 품질은 정말 좋았는데도 완전히 허실이었고 한 푼어치 값어치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대파가 30근에 2위안밖에 안 해요.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 동북지방 대파가 올해 이렇게까지 값어치를 못 받는 걸까요? 많이 심을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그나마 올해는 적게 심은 게 다행이죠. 밭 하나에 5만 위안씩 손해봅니다. 요즘 과일 가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일 구경하러 오고 싶으신가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물건을 떼러 갑니다. 그런데 일찍 가도 싸지 않고 늦게 가면 좋은 물건은 이미 다 빠져 있죠. 물건을 많이 실어오면 손해가 크고 적게 실어오면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운송비나 교통비 같은 기본 비용도 감당이 안 되죠. 게다가 조금만 사오면 시장에서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하니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정말 큽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물건 실어와서 가게에 놓으면 이제부터는 손님 앞에서 손자 신세입니다.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말 그대로 조상님처럼 대접해야 해요. 그래도 돈이 벌리면 참겠는데 문제는 정말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답답해요. 여러분, 이제 정말 더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 버티겠어요. 예전에는 줄 서서 사가던 저희 족발 양념육이었는데 지금은 찾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경기 탓인지 아니면 제가 나온 자리가 좀 외진 건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하루 저녁에 700에서 800 위안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100에서 200 위안 겨우 법니다. 진짜 이대로는 못하겠어요. 팔리지도 않고 결국 남은 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네요. 누가 이 심정을 좀 알아줄까요? 정말로요. 저 도매 장사만 20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당한 10월은 정말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 가게 상황이요. 매장뿐 아니라 창고 몇 개까지 전부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물건을 가지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매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최근에 가게를 옮긴 탓에 사람들이 위치를 못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요즘은 그냥 다들 물건을 안 떼어가는 건지 저도 도무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올해 긴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확실히 다운그레이드된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행 인원은 많아졌지만 시민들은 소비를 최대한 아끼고 또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장사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매일 가게를 지키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돈은 또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요즘은 정말 오프라인 가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울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제발 울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 아주머니 부부 두 분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장사하십니다. 요리도 정말 맛있게 잘하세요. 정성도 가득하시고요. 그런데 요즘처럼 오프라인 장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결국 참던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얼마나 지치고 답답하셨을까요? 정말 제발 울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30년 넘게 활기를 띠던 전통 재래시장이 믿기지 않게도 리모델링 이후 장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예전엔 비록 좀 낡고 허름했지만 동네 주민들은 줄 서서 장을 받고 가게마다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사람 사는 정, 오가는 인사,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했고 주차장도 더 넓어졌고 시설은 분명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사람 사는 냄새가 싹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무엇이 그 따뜻했던 시장의 온기를 없애버린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장이 예전처럼 활기차고 정겨운 생활의 공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슈퍼마켓 계속 운영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저 지금 가게 문 열면서 진짜 제 인생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점심 1시부터 지금까지 가게를 지켰거든요. 지금이 북경 시간 오후 5시입니다. 무려 4시간 동안 매출이 고작 150위안이에요. 믿어지시나요? 그나마도 손님이 구입한 건 비상식량 몇 봉지에 생수 몇 병이 전부입니다. 안에 있는 수만 가지 상품은 손님 손도 안 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 가게 하나 하려고 연간 임대료만 19만 위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게 계속 열 수 있겠냐는 질문을 들으면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 파리가 날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지금 제 가게 상황이 딱 그겁니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거리 분위기 자체가 너무 썰렁해졌어요. 괜히 마음까지 덩달아 불안해지더라고요. 며칠째 가게 매출이 하루에 1000위안도 넘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씩 가게를 지켜도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거리 자체는 예전 그대로고 주변 아파트에도 여전히 사람들 가득 살고 있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유동 인구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무도 저희 가게 안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아요.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는 분조차 드뭅니다.
여러분 요즘 장사는 좀 어떠십니까? 저희는 정말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형편없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장사가 꽤 잘 됐는데 올해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장사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말 그대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소리도 어떤 활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맘때 선물 세트 같은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올해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물량 자체가 아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도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전체가 멈춰선 듯한 분위기입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나니 상황이 딱 이 모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마오타이주 한 병 가격이 3,000위안에서 1,800위안으로 떨어졌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붕괴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주 마오타이라는 간판과 희소성, 공급 부족을 무기로 삼아 마오타이는 고량주를 하나의 금융상품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도매상들은 물량을 쌓아두었고 암거래상들은 가격을 올려 되팔았습니다. 그 사이 정작 소비자들은 술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순환 구조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눈덩이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마오타이주 시장에 큰 변화가 오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추절 전부터 오늘 오전까지 받은 가장 큰 단일 주문은 단골 손님 한 분이 직원용 시음용 술 100상자를 주문한 게 전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귀주의 최고 등급 마오타이주 비천만 하루에 100에서 180상자는 나갔습니다. 올해는요 비천 2000상자, 정품은 800상자, 그리고 향이로금, 로즈골드, 남모 같은 시리즈나 그 외 일반적인 저가술들은 각각 200상자 정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 수량은 작년 대비 약 70에서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기준으로 비천은 하루에 고작 10에서 20상자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국경절과 중추절, 이른바 쌍절, 연휴 기간 동안 고량주의 전체 판매량은 기대와 달리 평이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수기답지 않은 분위기였으며 심지어 판매가가 도매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도매상들은 말 그대로 피를 토하듯 떨이 판매를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점점 더 양극화된 선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얇아진 탓에 소비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가성비를 가장 우선으로 따지고 고급 고량주는 체면을 위해 대중적인 술은 실속을 보고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량주 황금 연휴는 말 그대로 불붙지 않은 연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년 같으면 중추절 전후는 고량주 업계에서 1년 중 가장 성황을 이루는 황금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마오타이 유통체계 안에서 수년간 몸담아 온 한 대리상은 이렇게 단식하며 말했습니다. 매년 중추절 즈음이 되면요 그 시기에는 늘 마오타이주죠. 저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사세요, 빨리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가격에 살 겁니다. 왜냐고요?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중추절 며칠 전만 돼도 가격은 묻지 않고 재고가 있는지만 물어보세요. 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중추절이 국경절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중추절 10일 전쯤에 이미 구매 시즌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다들 휴가를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중추절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썰렁한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급할 것도 없으시겠죠. 애초에 뭔가 선물할 계획 자체가 없으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선물을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요가 이 정도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라니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중국의 여러 일선 도시에 있는 고량주 유통업자들 모두가 입을 보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년 중 가장 참담한 중추절이었다라고요. 예년 같으면 명절 전이 되면 가격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물건 있냐는 말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고에는 재고가 산처럼 쌓여 있고 오히려 유통업자들이 고객에게 재고 좀 처리해 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의 마오타이주 시세는 정말 올해 들어 이토록 참담한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오타이주가 2020년, 2021년에 그 미친 듯한 시장 분위기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 믿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물론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마오타이주가 그 당시의 절정 상태로 회복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때처럼 폭등하는 시세는 이제 다시 오기 힘들 겁니다. 지금은 비천 마오타이조차 1800위안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과거에 철뚜껑, 특별판 같은 희소성 있는 제품을 사서 보관 중인 고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오늘 8000위안, 내일은 16000위안까지 오르던 그 시절로 돌아갈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 시절처럼 마오타이주가 다시 정점에 오를 거라는 헛된 기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오타이 판매자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들이 판매처에 찾아가 특정 제품이나 특정 배치의 마오타이를 간절히 부탁하며 구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판매처에서 오히려 고객들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 술 좀 가져가 주세요. 집에서 드셔도 좋고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재고가 너무 많아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마오타이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생존과 현금 흐름 유지를 위해 판매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유통 전반이 재고로 넘쳐나고 있고 유통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유통된 마오타이 90% 이상이 유통업자와 사재기꾼들의 손에 쌓여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에게 흘러간 양은 극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류 공장 자체에도 재고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장 부하와 소비 위축이 동시에 겹치면서 마오타이의 시세는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날까지도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비천 마오타이의 가격이 왜 지금은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오타이의 사회적 소비 성격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천 마오타이주가 가장 많이 사용되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급 비즈니스 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전에는 비천이 올라오던 자리에 이제는 칭화랑 정도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금주령 등의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수요는 급감했고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융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천의 가격이 높다고 여겼던 이유 중 하나는 사두면 오른다는 기대감으로 사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비천을 하루라도 들고 있기 두려울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냉각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장기 보유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의 재고가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마오타이주를 사두고 병을 절대 따지 않은 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많은 이들이 서둘러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시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마오타이의 투자 속성이 약해지고 있으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유자들이 현재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가격이 1499위안의 심리적 저지선을 무너뜨릴 경우 연쇄적인 매도가 발생하고 재고가 넘쳐나 시장이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는 고량주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올해는 수제맥주, 저도수 과일주, 위스키 등의 품목이 30% 이상 성장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마오타이와 같은 전통 고량주는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오타이를 마시면 체면이 선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소비 심리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대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어떤 네티즌은 마오타이 브랜드가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마오타이는 아이스크림이나 커피와의 협업 등 다양한 콜라보 마케팅을 시도해왔지만 낡은 자동차에 스티커만 붙인 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젊은 소비자들과의 거리감을 진정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 전체 고량주 산업이 완전히 변했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과 가격 붕괴가 이제는 업계의 주된 흐름이 됐습니다.
2025년 2분기가 막 끝난 가운데 한 업계 통계 자료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국 고량주 판매량과 가격이 동시에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통적인 고량주 소비 대성인 하남과 산동도 줄줄이 붕괴 중인데 하남은 30% 폭락, 산동은 15%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우량녀의 실적 보고서는 우박에 얻어맞은 옥수수밭처럼 참담했고 심지어 길거리 구멍가게에서 파는 싸구려 2과 2주도 1+1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주류협회에 따르면 현재 고량주 재고 전일 회수는 무려 900일로 작년에 비해 3개월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60% 이상의 유통업자들이 800에서 1,500위안 사이 가격대의 고량주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며 입고가는 1,500위안이지만 출고가는 고작 1,200위안에 불과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량주의 전체 생산 능력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고량주를 마시지 않게 된 걸까요? 사실 맥주를 마시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맥주 판매량 역시 감소했으며 와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입 와인 업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폐업한 상태고 국산 와인의 경우 지난해 전체 산업이익이 고작 2억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고량주의 판매 실적은 어땠을까요? 관련 전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고량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전망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예상보다 나은 성과라고 말합니다. 평소 고량주 판매 하락세를 이야기할 때 대체로 30%에서 50%, 심하면 그 이상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20% 하락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수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고 실제 하락폭은 40%에 근접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찌됐든 추석은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추석은 전통적으로 고량주 판매의 핵심 시기로 간주되며 이 시점에서조차 판매량이 하락했다면 연말까지의 전체 시장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0월에 접어들면서 업계는 올해 마지막 분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제조사들의 회수 압력과 대규모 현금 유동성 확보가 겹치면서 시장 운영 여력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마오타이주를 비롯한 고급 고량주의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이후 고량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판매량이 많지 않고 수익성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판매와 수익성 모두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단기간 내 업계 전체가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량주 전문 종사자로서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분야나 시장도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주류 사업이 더 이상 좋은 장사가 아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중국 고량주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단 한 해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활기차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점에서 추락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분명하게 가능하면 이 판에 뛰어들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양조장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힘든지 궁금하시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중장비 자산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위안에 이르는 고정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주문이 없고 생산이 멈추면 회사 문을 열기만 해도 하루 종일 적자가 나는 구조인 셈이죠. 특히 일부 소규모 양조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고가가 원가보다 낮아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류 유통업체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류 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그동안 벌어들인 자금은 대부분 다시 술재고로 묶여버렸습니다. 이제는 재고가 산처럼 쌓이고 고객은 점점 줄어들며 운영 비용은 치솟고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요즘 유통업자들 역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조장들이 물량을 유통업체에 강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고하라, 할당량을 채워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고량주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매우 현실적이고 또
또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 모델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관계 중심의 거래가 핵심이었습니다. 술 한잔하며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인간관계를 좁히는데 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당신 제품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나요? 즉, 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고 사회와 경제 전반적인 발전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앞의 첫 번째 이유에 이어 두 번째 이유는 예전 중국에서 술을 마신다는 건 사실상 포금이자 복종 테스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잔을 비워 이 술잔을 다 마셔 라는 말은 같은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지도자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아랫사람들끼리 특히 직속 부하에게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상사 형님이 마시라고 한다고 내가 왜 마셔야 하나요? 그걸 마신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죠? 라고 따지는 분위기입니다. 즉 공공연대생들을 포함한 젊은 세대는 이런 술자리에서의 복종 테스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마시라면 마신다. 형님이 병째 마시라면 병째 마신다. 이런 식의 문화 이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 공직사회에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술잔만 들면 정책도 느슨해졌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술잔을 부딪히면 벼슬이 날아간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어느 현의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술자리에서 한마디 약속을 했다가 녹음이 돼버려 바로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요즘 간부들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누가 감히 한 잔 술에 자신의 미래를 걸겠습니까? 그리고 2025년 이후 중국 전역에서 계속 공무상 금주령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성에서는 명확히 이렇게 규정했죠. 공무활동 중에는 무조건 금주, 심지어 내부 접대 자리에서도 편법 음주조차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술자리가 사회를 움직이는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인맥을 만들고 협력을 논의하고 심지어 복종심을 시험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는 이런 문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더 잘 알고 있고 거절하는 법도 잘 압니다. 잔을 비워라, 눈치가 있어야지, 사회생활 좀 해라 같은 말들은 젊은 세대에게는 그저 수동적인 아부와 강요로 보일 뿐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규칙에 묶인 장기판의 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량주를 마시던 주 소비층인 30에서 50대 중년 남성들의 노화입니다. 과거엔 이들이 술자리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이 마시고 많이 사고 술 접대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 이들도 나이가 들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술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를 이어줄 젊은 세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식 시장의 위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엔 결혼이 인생의 중대사였고 수십 상을 차리는 게 당연했으며 마오타이나 우량예 같은 고급 술을 상 위에 올려놓는 게 체면이자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젊은 세대는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집 장만도 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배부르면 온 가족이 배고프지 않다는 사고방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친구도 적고 모임도 줄고 술을 마실 자리조차 없습니다. 술자리는 사회적 관계의 연장선이었는데 결국 사람 사이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술자리도 줄어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고량주 기업들의 단체 구매 채널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2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업체들은 소비 구조가 최적화되고 있다며 일종의 정신승리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형 고객층이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량주 위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소비자들은 점점 더 경계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 전체가 구조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영상에서 위조된 홍스봉 고량주 2병을 폭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포장이 뜯긴 흔적과 함께 병 속 술이 교체되었거나 섞인 정황이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시장에 대한 신뢰에 더욱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보로 아는 건가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자 입구에 열었던 자국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502 본드로 붙여놓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줘서 한번 당겨봤더니 바로 열리더군요.
여기 보세요. 병 입구가 부러진 것도 아닙니다. 이 병도 똑같습니다. 결국 두 병 모두 안에 있던 술은 이미 마셔버린 상태였고 병마개의 돌기도 전부 부러져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고양이 오줌을 넣어놓고 다시 판매한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는 마오타이진 지역의 가짜 술 사기 사건이 온라인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부 상인들은 이윤을 위해 공업용 에탄올에 향료와 색소를 섞어 술을 만든 뒤 이를 순곡주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엄 가격을 붙이기 위해 이 술들에다 수십 년 숙성된 고연산 진귀한 원액, 킬러급 노주, 기념주, 고급 귀빈, 접대용 술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술들이 화려한 외관을 앞세워 순곡주로 포장된 채 수백 위안에서 많게는 1000위안을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제조 연도도 가짜, 성분도 가짜, 색도 가짜, 포장도 가짜. 하지만 단 하나, 가격만은 진짜로 비쌉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하늘님, 순박한 서민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민들은 이 두 마지기 땅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비를 그쳐주십시오. 서민들에게 제발 살 길은 좀 남겨주세요. 이틀 밤낮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님, 부디 이제 그만 비를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 옥수수는요, 옮기자니 옮길 수가 없고 안 옮기자니 또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자, 이틀 밤낮 동안 비를 맞은 옥수수 속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저희 하남성 4114만 형제자매를 대표해서 간청드립니다. 제발 그만 좀 내려주세요. 전국 수재 지역의 통합 자료에 따르면 하남성, 안후이성, 산둥성, 허베이성 등 여러 지역에서 수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일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과연 누가 농민의 고단함과 속상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그 답답한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나 있을까요? 농사 지으면 부자 된다고 말한 놈은 조상 대대로 욕먹어야 해요. 안타깝지만 당신은 하남성 사람이 아니니까 모를 거예요. 지금 허난의 농민들이 가을 수확을 얼마나 힘겹게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당신은 결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그들의 두 다리는 아직도 물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한 건 그 안에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올해 가을 수확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밭에서 수확한 곡식은 말려서 곡창에 보관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많은 곡식이 아직도 물에 잠겨 있어요. 우리 서민들, 농민들은 수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옥수수도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하고요. 올해는 밭 한 마지기를 수확하는 게 예년에 면 마지기를 수확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더 힘들었어요. 대부분 진흙밭에서 곡식 자루를 짊어지고 옮겨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물에 잠긴 밭에서 직접 수확을 해야 했어요.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어요. 왜 집으로 옮겨서 따지 않느냐고요? 물에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안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땅 내마지기에 땅콩을 심었는데 지금은 땅콩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밭에 있는 걸 옮기고 싶어도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차도 들어갈 수 없고 수레로도 나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들의 두 발이 물에 잠긴 걸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네티즌도 있었어요. 밤에는 꼭 따뜻한 물에 발 담그세요. 이 여성 블로그는 작년 이맘때에 밀을 이미 다 심어 모두가 안심하고 외지로 일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매달 월급을 받는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몇 달 뒤면 벌써 설이 오니까 다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한 네티즌이 말했듯이 곡식을 땅속에서 썩게 둘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곡식을 아끼고 우리는 부모님을 아낍니다. 칼비가 쏟아져도 곡식은 반드시 거둬야 합니다. 어릴 적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죠. 그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마음이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네티즌은 땅속의 땅콩을 집으로 캐오지 않으면 어머니가 병이 날 것만 같아요. 밥도 드시지 못하고 잠도 주무시지 못하며 하루 종일 마음을 아파하며 우실 겁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라도 땅콩을 꼭 가져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는 옥수수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수수가 밭에서 싹이 트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돼도 반드시 거둬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곡식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비에 젖으면서도 물에 잠기면서도 끝까지 곡식을 지켜내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왜 이 가격에도 포기하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애착을 가지는지, 그건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삶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옥수수 우리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우리는 그들이 겪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그들은 늘 우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워해요. 지금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들이에요. 그분들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곡식을 제대로 수확하지도 못하고 수확해도 곰팡이가 피었거나 싹이 나버렸고 운 나쁘면 아예 한 톨도 못 거둘 수도 있어요. 씨앗 사고, 농약 사고, 비료 산 돈까지 다 낭비했어요. 돈을 못 버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거죠. 이번 가을 수확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느꼈어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렇게 계속되는 비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라는 걸요. 다들 말하잖아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요. 그런데 이번 가을엔 정말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비를 맞아 본 적도 없고 밭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진흙 속에 두 발을 파묻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은 곡식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절대 모를 거예요. 직접 곡식을 심어본 적도 없고 옥수수를 손으로 따본 적도 땅콩을 뽑아본 적도 없는 사람은 풍년이라는 두 글자의 농부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 깊은 뜻을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호남에는 벌써 2달째 비가 내리고 있어요.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바로 우리 농민들이에요. 말도 못하게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일부 다른 성에 몰지각한 사람들은 비웃고 비꼬고 우리를 저주하기까지 해요. 심지어 그 비가 계속 허난에 내리라고까지 하더군요. 허난 사람들이 지은 곡식은 전국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어요. 우리 허난이 전국에서 2번째라고 하면 감히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왜 아무도 올해 농민들의 가을 수확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지금 많은 지역에서 농작물이 아예 밭에서 수확조차 못하고 있어요. 안휘성, 강소성, 산동성, 하남성은 물론이고 섬서성, 산시성, 하북성 같은 지역들도 모두 곡식이 침수되고 가을 수확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를 봤는데요. 농민의 가을 수확 문제에 대한 이슈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많은 주요 곡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10월에 접어들었지만 중국 각지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황하유역을 비롯해 산서, 하남, 광서 등 여러 지역이 이번 폭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광범위하게 농지가 침수되고 주택이 파손되었으며 도로와 교통망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재민들의 절규와 구조 요청은 중공 당국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해하유역과 황하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196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으면서 결국 황하에서는 2015년 제1호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여유롭고 능숙하게 해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허둥지둥 구르고 기면서 겨우 해내고 있어요. 눈 똑바로 뜨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체 뭐가 목에 메이나요? 왜 울고 있죠? 눈물 흘릴 자격도 없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이 장면은 대만 입법위원 왕세간이 전 타이베이 시장 가문처를 질의하던 당시 남긴 명대사입니다. 그의 질의 영상은 최근 중국 대륙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발언이 바로 지금의 중국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한마디, 바로 그 못난 놈이라는 표현은 중공이 2024년에 섣달 금음 공휴일을 폐지했을 당시의 논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섣달 금음의 발음이 석금평 제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발음의 중의적 의미는 당시 중국인들 사이에서 거센 풍자와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10몇 마지기 뽑는데 벌써 20일이 넘게 걸렸어요. 한 달 가까이 쌓아두고 있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흙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걸 4번은 씻어야 겨우 쓸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햇볕도 안 나고. 앞으로 누가 이 땅콩을 먹게 된다면 바닥에 떨어져도 툭툭 털어 다시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콩은 제가 하나하나 물속에서 건져낸 소중한 땅콩이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큰 비가 내렸는데 오늘 이렇게 옥수수가 온통 땅바닥에 널려 있어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차에서 내릴 때마다 이 길을 지나다 보면은 양쪽 도로에 말리던 옥수수가 그대로 다 깔려 있거든요. 어제 그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이 옥수수들 하나도 수확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옥수수에서 싹이 다 텄고 위에서는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누가 이 귀한 옥수수를 길바닥에 그냥 버려두고 빗속에 그대로 맞게 내버려 두겠어요? 어제 정말 비가 많이 왔고 옥수수는 그냥 그대로 다 젖어버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남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 좀 보세요. 지금이 한창 수확철인데 온통 곰팡이가 피고 말았어요. 지금 옥수수 가격이 한 근에 0.65 위안밖에 안 해요. 근데 그마저도 제값받고 팔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아침 7시에야 겨우 우리 밭 수확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이없었던 건 트랙터 바퀴가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땅이 좀 말랐으면 차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비가 내내 오는 바람에 밭이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차도 거기에 있었는데 타이어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서 결국 다 망가졌습니다. 결국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버티는 세상입니다. 올해 가을 수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강한 사람들이기에 환경을 탓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대한 사랑과 곡식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만 묘에 달하는 곡식이 무사히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건 우리 외삼촌 밭의 땅콩 5마지기입니다. 올여름엔 가뭄이 너무 심해서 물을 주고 또 주고 결국 3번이나 물을 줬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키워서 수확 시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루 품삯 200위안 주고 사람을 불러 땅콩을 캤는데 좀 보세요. 전부 덩어리처럼 뭉쳐버렸잖아요. 도대체 올해 같은 해에 농사를 어떻게 지으란 말입니까? 진심으로 말하자면 올해는 농사 짓는 사람들 정말 다 무너집니다. 이 날씨 정말 너무 이상합니다. 올해에는 아마 100만 위안 넘게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옥수수는 말 그대로 썩은 개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버리려 해도 버릴 곳조차 없습니다. 1만 3천 위안을 주고 빌린 땅인데 오히려 5천 위안이나 더 손해를 봤습니다. 좀 보세요. 지금 이 옥수수 한 근을 팔아봐야 찐빵 2개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대체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반달이 지나기 전에 각종 플랫폼마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줄줄이 등장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올해 옥수수는 여름의 가뭄과 가을의 침수 피해 속에서도 역대 최대의 풍작을 이루었다. 특히 안위, 하남, 산동 3개 성이 두드러졌다. 여름에는 정부의 지도 아래 가뭄을 이겨냈고 가을에는 정부의 도움으로 침수를 해결했다. 그래서 올해 농민들은 모두 수확의 기쁨으로 웃음을 짓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보름도 지나지 않아 이런 소위 잡신과 요괴들이 차례로 등장해 그런 보도를 쏟아낼 겁니다.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도대체 어느 놈의 전문가가 곡식은 땅에서 나는 거니까 농민이랑은 상관없다고 했답니까? 올해 농민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물 푹푹 고인 데를 밟고 진흙을 헤치면서 곡식 자루를 하나하나 등에 지고 날랐어요. 이 영상이 설령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화풀이라도 하려고 올립니다. 호난 사람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발 다들 집에 좀 돌아가 봐요. 우리 집도 올해 땅에서 농사 지었는데 이런 상황에선 진짜 가격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옥수수가 한 근에 0.6위안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냐고요? 길 위에 있는 차들 보세요. 번호판에 위자 붙은 차들 정말 많아요. 밖에 나와봐도 다 호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타깝고 힘든 현실이에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종이 상자로 불 떼는 거야? 그거 태우지 마. 그게 얼마인지 알아? 한 근에 0.6위안 넘어. 차라리 이걸 태워. 이게 더 싸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하남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남양, 2위 상구, 3위 주구, 4위 나하, 5위 평정산, 6위 주마점, 7위 신양, 8위 허창, 9위 개봉, 10위 재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 집이 은행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노력, 결국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네요. 저는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몇 년 전 수백만 위안의 대출을 받아 강변 전망이 좋은 대형 평수 아파트를 구입했죠. 그땐 잘 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6월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매달 12,000위안의 대출 상환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첫 달 상환을 놓친 순간부터 은행에서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독촉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주택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매달 실수령 월급이 약 6,000위안 정도인데 그중 4,000위안은 집 대출 상환금으로 나갑니다. 남는 2,000위안이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밥값, 교통비, 통신비, 세면도구 같은 생활비가 전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건 생각조차 못하죠. 저는 평소에 배달 음식은 전혀 시켜 먹지 않습니다. 항상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인스턴트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아껴가며 살고 있어요. 집을 산 이후로는 쇼핑하러 나간 적도 거의 없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잠만 자는 공간 하나 때문에 앞으로 30년의 제 삶 전체가 저당 잡힌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200만 위안이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 달이 너무 높아서 감히 뛰어들 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 33인데 이렇게 큰 빚을 지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저는 지금 정말 그 한계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은 솔직히 라면 한 그릇 살 돈조차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일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하락에 가장 강한 저항력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받았으나 최근 1, 2년 사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대도시의 부동산은 판매량과 가격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예로 들면 올해 8월 신규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45% 급감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상해조차 이제는 하락을 주도하는 도시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가뭄과 실업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점점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들 올해 상해 집값이 50%더 떨어질 거라고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 상해 집값은 이미 정점 대비 35%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정말 후회돼요. 2020년 마스크 쓰고 다니던 그 시절에 한 명의 원주 청년이 제 집을 사겠다고 했었어요. 결혼도 이 집에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27층이었고 부모님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단지 20만 위안 차이 때문에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요. 제가 1150만 위안을 원했고 그는 1130만 위안까지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려 300만 위안이나 차이 납니다. 300만 위안이에요. 진짜 너무 아깝고 가슴이 아파요. 그 청년은 2번이나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 왜 또 오셨어요? 그는 말했어요. 큰 집은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이 집이 정말 좋아요. 여자친구도 봤고 부모님도 함께 왔었어요. 집주인은 지금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1130만 위안의 집을 사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1150만 위안을 고집했고 결국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의 시세는 고작 800만 위안, 무려 300만 위안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이젠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국 대출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항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소산에 300만 위안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중 90만 위안은 계약금, 210만 위안은 대출이었고 매달만 2,000 위안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땐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나도 항주에 집이 생겼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데 갑자기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고되고 실직하고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아끼고 참고 살아가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태어날 때도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죽을 때도 가져가지 못하는 걸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까? 지금은 상환을 중단한 지 1년이 넘었고 집은 결국 법원에 의해 압류당했습니다. 한 블로그가 자기도 모르게 대출이 아직도 206만 위안이나 남아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30만 위안을 갚았는데 그중 무려 26만 위안이 전부 이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내가 한 건
은행을 위해 일한 것뿐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개인이 한 매수자 가족을 데리고 집을 보러 왔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이 함께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묻고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을 보는데 겉으론 친절하게 설명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참 복잡했습니다. 몇 년 전 저와 아내가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희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을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살아갈지, 이곳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상상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나눌까, 어떤 색으로 인테리어할까, 어떤 하루하루를 이 집에서 살아갈까,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었죠. 그런데 지금 겨우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우리가 손수 꾸미고 애정을 쏟아온 이 공간을 남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공감하실 수 있나요? 진짜 이제 대출 상환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오늘 베이커를 열어서 제 집 시세를 봤는데 지금 140만 위안이래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살 때 얼마 줬는지 아세요? 무려 300만 위안이었습니다. 고작 3년 만에 150만 위안을 손해본 거예요. 솔직히 이제는 이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만에 150만 위안이 날아가고 매달 대출은 계속 갚아야 하고 계약금은 이미 전부 날렸습니다. 이제는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다 갚을 수조차 없습니다. 요즘은 밤마다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길을 걸으면서도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합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한 달에 1000위안 남짓 버는 현실에서 15일에 돌아오는 대출 상환일이 공포처럼 느껴집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이라도 보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또 금방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집 계약금 다 날아갔어요. 당시에 300만 위안을 주고 샀던 집인데 윗집 이웃은 200만 위안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2년 만에 100만 위안이나 손해를 본 거예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블로그가 말하길 이틀 전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 집은 집값이 계약금 절반이나 떨어졌다 라고 말했더니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 상해의 우리 동네도 최소 100만 위안은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블로그는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인터넷에서 봤을 때 매물 가격들은 그 정도로 큰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기를 내서 마기사와 인테리어 중인 윗집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가격에 산 게 맞는지 직접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평수, 똑같은 구조의 집인데 그 사람들은 200만 위안도 안 되는 가격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심장이 쿵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했어요. 매물가와 실제 실거래가가 그렇게까지 차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고작 2년 만에 100만 위안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블로그는 2023년 남편과 함께 상해에서 집을 샀을 때만 해도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자산이 반토막 나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실거주니까 안 팔면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현실을 외면하는 타조 같은 마음가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손해를 줄여야 해 라고 말을 하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누구나 더 떨어지는지 지켜보자고 생각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집을 사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언제쯤 집값이 다시 오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빚이 400만 위안이며 소송에 휘말리고 집도 법원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저는 올해 38살 토끼띠며 광서성에서 충칭으로 시집와 산 지 13년이 됐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몸을 다 털어도 300위안도 없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광동의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생활용품은 전부 평다다 앱에서 사고 채소는 세일할 때만 삽니다. 빚을 지고 산다는 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친척도 친구도 점점 멀어졌고 이젠 인간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우린 차가 없어 어디 갈 때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저축은 당연히 0.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은행에서 바로 압류해 갑니다. 블로그는 자신과 남편은 둘 다 시골 출신으로 배경도 자원도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빨리 빚을 갚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게 그들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이 무너지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만큼 든든한 울타리는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고생했지만 남은 건 빚뿐이라니 너무 처참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버텨주는 남편을 볼 때마다 문득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가족이 서로 기대고 지지해주는 사랑 그 자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삶은 여전히 쓰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히 단맛도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주택대출 9,211위안을 꼬박꼬박 상환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돈을 갚고 있어요. 오늘 대출 내역을 확인해보니 아직 남은 원금이 170만 위안이 넘고 앞으로 27년을 더 갚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거의 70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인생 내내 은행을 위해 일하는 기분이에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2년 우리가 충동적으로 집값이 가장 높을 때 200만 위안을 대출받아 30년 할부로 난징의 집을 사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결국은 앞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요. 한 여성 블로그는 안일성 처리 시에 아직 팔지 않은 미완공 주택 한 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부동산 중개소에 1년 넘게 내놓았지만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남편 한 명뿐입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돌보느라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 밖에서 일할 여력도 없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절약과 지출 억제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 걸 잘 알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족을 잘 돌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직 갚아야 할 주택 대출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녀는 부부가 한 마음이라면 언젠가는 분명히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 근방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곳 맞죠? 아니요, 상해 전체에서 가장 심하게 하락한 곳이에요. 상해 전체에서 가장 심하게 하락한 곳이네요. 상해 토박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아파트 단지가 제일 많이 폭락했는지. 다들 아나요? 고흥화원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기 싫고 부모님 등쳐먹기도 싫은 촌형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해 집값 역사에 아주 굵직한 한 줄을 남긴 곳 고흥화원 단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그냥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예요.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2022년 당시엔 이곳 집값이 1제곱미터당 10만 위안을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고작 3년 만에 가격이 거의 3분의 2나 떨어졌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폭락했죠. 이 정도 하락폭은 상해 해안 부동산 시장에서도 극히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왜 이 지역의 집값이 그렇게까지 치솟았던 걸까요? 부동산 블로거 촌영채 씨는 그때 이곳이 학군 아파트로 홍보되면서 집값이 순식간에 폭등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가일 때는 평당 10여만 위안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4만 위안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학군 프리미엄의 환상이 완전히 무너진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집값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2025년에 집 산 사람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산 사람들보다 아마도 20년은 덜 고생하게 될 거예요. 믿기시나요? 저요? 딱 그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집 산 사람입니다. 제가 샀던 집만 해도 그때 160만 위안에 산 집이 지금은 간신히 60만 위안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200만 위안 주고 샀던 집은 지금 시세가 80에서 90만 위안, 집 한 채에 100만 위안씩 손해보는 셈이죠. 근데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집 안 산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 승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산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야말로 호구가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마음 아프고 너무 허탈해요. 이 블로그는 상해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떨어지면 많은 가정들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상해 중고주택 매물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는 이미 20만 채가 넘었어요.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 특히 중고주택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가격 흥정이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1,000만 위안 예산으로 1,500만 위안짜리 집을 사려 하거나 1,000만 위안짜리 집이라 해도 한 200만 위안을 깎아서 사려고 합니다. 이런 식이죠. 사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런데 말이죠. 집값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더 무서워서 아무도 안 사요.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냐? 하고 말이죠. 이런 시장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상해 집값 진짜 심각하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듣고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제 친구가 2019년쯤에 보태서 집 한 채를 샀거든요. 그때는 300만 위안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웃을 만났는데 그 이웃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집 잘 팔려야 190만 위안 정도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가격이면 오히려 잘 팔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온다면서 진짜 기절할 뻔했다고, 사람이 화병 나서 쓰러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상해 외곽의 작은 마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는 허강 수준 가격으로 상해에서 집을 살 수 있다고요. 제가 과장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상해 부동산 시장의 마법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외곽의 낡은 아파트들 가격이 계속 바닥을 깨고 있어요. 100만 위안 이하의 매물은 점점 더 늘고 있고 심지어 최저가는 20만 위안 이하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상해의 외곽 전체에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어요. 투매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집값이 이렇게까지 폭락했는데 그때 집 안 산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의 승자가 됐어요. 반대로 열심히 돈 모아서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지금은 그냥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예를 들어볼게요. 당시에 100만 위안 대출로 산 집, 지금 대출은 아직 90만 위안이나 남았는데 정작 집값은 95만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호구가 따로 없죠. 이걸 말하고 나면 웃기기도 하지만 정말 가슴 한구석이 너무 허전하고 씁쓸해요. 지난 10년을 통틀어 올해가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경절 연휴는 거래량이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해이기도 했어요. 올해 국경절 기간 동안에 전체 거래량 지금까지 합쳐도 1000채도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1000채도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국경절 기간의 실제 거래량입니다. 그냥 소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엔 집값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까요? 저희 집은 2014년에 중개업체를 통해 매입한 집인데요. 그때 각종 혜택을 다 합치면 평당 가격이 약 9,700 위안 정도였어요. 여기에다가 세금, 수리기금, 주차장 비용, 그리고 그동안 갚아온 대출금까지 계산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하고도 앞뒤로 총 180만 위안 정도는 돼야 본전이에요. 블로그는 그 집의 중고 거래가는 재작년엔 268만 위안이었는데 작년엔 230만 위안대로 떨어졌고 올해 3, 4월에는 190만 위안대까지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진짜 안 팔려요. 집주인들끼리의 경쟁도 심각해졌고요. 오늘은 어떤 집주인이 스스로 가격을 150만 위안까지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저는 이젠 그냥 안 팔고 싶어졌어요. 매물에서 내릴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참가비가 좀 내려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건 진짜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진짜 그렇게 심각합니까?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공구 전시회 비관 쪽인데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텅 비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10월 15일 중국 외국 무역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규모는 매우 컸지만 많은 업체들은 올해 광교회는 유난히 한산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럽과 미국 바이어는 거의 보이지 않고 국내 업체들만 잔뜩 모여 있어서 전시회 전체가 내수용 박람회처럼 변해버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주 페어 첫날입니다. 저희 부스는 바로 여기예요. 잠깐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부스가 작다 보니 제품도 많이 진열을 못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통로 위치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시회 현장은 인파도 드물고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 지나갑니다. 텅 빈 부스 위에는 관심조차 받지 못한 전시품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주변 참가 업체들은 구석에 힘없이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 그 눈빛엔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복된 그저 발소리의 메아리만 메마르게 울릴 뿐 웃음소리도 거래를 논하는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전시회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신발 업계 분위기가 정말 한산하네요. 부스마다 사람들이 그냥 앉아만 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수다 떠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외국 바이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다들 그저 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광주 페어에 사흘 동안 참가하는데 10만 위안 넘게 썼습니다. 과연 이게 가치 있는 투자였을까요? 어제는 아내와 보조 직원 몇 명이 먼저 안쪽 전시장을 둘러봤고 저는 아프리카 형님의 도움으로 겨우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4, 5명 정도였고 입장료만 1인당 300위안 이상 들었고 사람을 통해 들어가느라 별도로 1인당 500위안씩 추가로 줘야 했죠. 1층 전시장에 들어가 보니 전기 오토바이와 연료형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관련 부스들이 꽤 많더군요. 사실 저희 아내도 비슷한 제품을 판매 중이라 관심 있게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제품이 정말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동질화, 차별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부스 안을 둘러보며 관찰해보니 방문객 대부분이 1대1로 연성국가 쪽 바이어들이었고 강한 인도 억양의 영어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특유의 카레 향신료 냄새처럼 강하게 튀는 발음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이던 제품, 오토바이는 한 대에 약 400달러 선이었고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보다 약간 비쌌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요즘은 홍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품질 경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요. 광주 페어나 다른 전시회나 요즘은 다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 부스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바이어는 단 한 명도 못 봤고 유럽 쪽은 한두 명 정도, 나머지 바이어들은 전부 CIS 1대1로 연선 국가, 인도, 중동 등 그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 페어에 부스 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중고 부스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스 하나에 7만, 8만, 9만, 심지어 10만 위안 이상 투자하시려는 분들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잘 따져보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에 결정하세요. 광주 페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느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10시 50분쯤부터입니다. 참관객 수 자체는 꽤 많은 편이에요. 둘째, 바이오들이 주로 온 지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이 세 곳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외에도 중동 지역과 러시아권 바이오들도 일부 보입니다. 셋째, 전반적으로 중저가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바이오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품질을 중시하고 진지한 구매력을 가진 고객들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물론 이런 고객들은 후속 관리와 선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같이 한번 우리 전시관 좀 둘러보실래요? 우리 전시관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밝고 환하잖아요. 햇빛도 잘 들고 전시관 전체가 햇살이 가득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투덜거리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뭔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괜히 헛걸음한 느낌 들지 않도록. 자, 봐봐요. 오늘도 일찍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오늘도 또 혼자입니다. 요 며칠 직접 광주 페어를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이번에는 상반기보다 참관객이 더 줄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사람이 예전보다 확 줄었네 라고 느꼈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 광주 페어 전성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땐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였어요. 통로마다 북적북적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이번 회차에서는 유럽, 미국 바이어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그 대신에 1대1로 연선 국가들에서 온 바이어들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의 바이어들은 수는 많지만 전체 거래 규모는 비교적 작다는 점,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공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번 광교회는 총 74,600개의 부스가 설치되었고 참가 기업 수는 32,000개 이상에 달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사전 등록을 마친 바이어만도 24만 명을 넘었지만 관세 압력의 그늘 속에서 참가한 수출 업체들과 바이어들 사이에는 전반적인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광교회는 참가 및 입장 조건이 더 엄격해지면서 업계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여러 참가자들이 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신규 정책에 따라 참관 보조 인력은 단독 입장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국 바이어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전의 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참가자는 외국인 1명당 보조 인력 1명, 통역 1명만 연결할 수 있고 통역은 반드시 영어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 증명이 필요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300위안에 카드 제작비 50위안이 추가되면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응대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지적입니다. 심천의 한 참가자는 하루에 350위안이나 쓰고도 정작 전시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며 정말 속이 터집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광주페어 첫날이 막 끝났습니다. 오늘 직접 다녀온 입장에서 현장의 실제 분위기를 여러분께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는 이번 광주페어는 역사상 가장 많은 바이어와 참가 업체가 몰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는 그런 홍보 문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가전관 3.1부터 3.2홀까지 쭉 돌아봤는데요. 바이오 수는 많긴 했지만 기대만큼 엄청나다고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고 참가한 수출업체 수도 봄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어 보였습니다. 이번에 광주 페어 다녀온 뒤 전체 비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과연 이게 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부스 비용입니다. 한 자리당 25,800위안. 저희는 총 3개 부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부스만으로 약 77,000위안이 들었습니다. 부스 인테리어 비용도 약 2만 위안. 이번에 총 8명을 현장에 파견했는데요. 왕복 교통비는 1인당 500위안. 남창에서 광주까지 기차로 다녀온 비용이 총 4,000위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기 전부 참가했기 때문에 전체 교통비만 약 24,000위안이 나왔어요. 숙박비는 총 18명이 4개 객실을 사용했고 1박 600위안 곱하기 15일 총 36,000위안 들었습니다. 식비는 최대한 아끼면서도 기본은 지키려 해서 하루 800위안 곱하기 15일은 14,400위안.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총 비용은 179,800위안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비용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었을까요? 성과가 확실했다면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중공 당국이 히토리오 수출을 한층 더 강하게 통제하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1일부터 중국산 상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 광동성과 절강성 등 주요 수출 지역의 업체들은 이제는 정말 버티기 어렵다며 일제히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해외 주문 급감이라는 외부 리스크와 내수 경쟁 과열 및 전시회 참가 규정 강화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강성의 한 수출업자는 스케이트와 인라인 슈즈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주문이 줄고 있었는데 만약 미국이 진짜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회사엔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과 동남아 시장은 규모가 너무 작아 대체가 어렵다며 지금 주변의 대부분 수출업체들도 그저 버티고 있을 뿐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전 11월 1일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위를 하나에 10위안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미국 바이어는 15위안 넘는 비용을 관세로 더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품 가격이 2배 가까이 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 바이어들은 단가를 깎으려고 하거나 아예 주문 자체를 취소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중국 공장들, 특히 우리처럼 수출 중심의 제조업체들은 주문 감소, 재고 증가, 수익성 악화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해외 판매하시는 분들 이제 진짜 못 버티겠어요. 우리 같은 수출업자들 요즘 진짜 마음이 덜컥덜컥 불안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이 100% 관세를 추가한다잖아요. 한 곱이 넘기자마자 또 한 곱이에요. 연휴 끝나고 밀린 출하랑 통관도 아직 처리 못했는데 이번엔 중미 무역전쟁 두 번째 라운드 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서 또 팡팡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분주하면서도 여유롭게 일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처참하고 한산하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선전 화남성에 다녀왔습니다.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서안 화남성에서는 5년간 근무했고 정주 화남성은 50번도 넘게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 익숙한 화남성이지만 이번에 처음 방문한 선전 화남성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요. 내부를 한 바퀴 돌아봤지만 영업 중인 가게도 거의 없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님들, 요즘 작은 공장 하나 망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억 위안대 자산을 가진 대형 그룹이 무너진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거대한 공장이 무려 13개 동이나 됩니다. 수억 위안 규모의 자산을 가진 회사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 공장들이 문을 닫는 현실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릅니다. 이달 말이면 우리 팀이 해산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료들이라 그런지 헤어질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슬픕니다. 이젠 일이 없어요. 곧 실업자가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사람 구하는 곳 있나요? 정말 간절합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으면 추천 좀 꼭 부탁드릴게요.
보세요. 공장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이 싹 치워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오늘 미수금 받으러 왔는데 공장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도 자재도 집기류도 전부 통째로 옮겨버렸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네, 완전히 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창업해서 지금까지 정확히 1년 동안 수입은 단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20만 위안 넘게 썼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저축도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남은 차까지 팔았습니다. 이젠 정말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갈 길을 모색해 봐야죠. 우리 공장 좀 보세요. 저렇게 길게 줄 서 있는 차들 보이시죠? 전부 외상값 받으러 온 공급업체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우리 공장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아직 못 줬는데 이제는 공급업체들까지 줄줄이 밀려와서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현실이 너무 막막합니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망했어요. 앞에 있던 가게들도 하나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선전 남산 해안성입니다. 남산 해안성마저 이렇게 처참한 몰골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지금 이 거리 전체가 전부 공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비어 있어요. 여긴 예전에 건물주들이 한밤중에도 줄을 서서 사려 했던 횡재 상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곱미터당 40에서 50만 위안에 거래됐고 거기다 따로 차값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줘야 겨우 살 수 있는 인기 상권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비어있는 건 기본이고 쥐 한 마리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이 거리 하나만 해도 수천만 위안이 그냥 증발한 셈이에요. 부동산이든 상권이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강에서 또 한 공장이 무너졌고 대표는 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브랜드명을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공장이 단순한 영세업체가 아니라 꽤 안정적인 기반과 규모를 갖춘 회사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표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려 무리한 확장에 나섰고 제품력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자금 흐름은 붕괴됐고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뉴스나 뒷이야기보다 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제조업 공장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대거 폐업하게 되면 매우 현실적인 사회적 생존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사장님들은 앞으로의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업종을 바꾸고 싶어도 쉽게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둘째,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셋째, 오랜 사장 생활에 익숙해진 탓에 다시 남 밑에서 일하는 것에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성격이 나태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기 쉬워 결국 재취업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지도 못하고 계속 운영할 수도 없는 이른바 벌기도 어렵고 버티기도 어렵고 접기도 어렵고 도망치기도 어려운 사방이 막힌 사중고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진주그룹 12동 2층. 사장이 도주해 직원들 공장 앞에서 임금 체불 항의 중입니다. 没事，老板一下子就把钱给你们搞过来了。哎，对对对，但是你们要配合一下嘛，要手拉起来嘛。手拉起来，那个才有效果。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위험했어요.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가다가 하마터면 벽에 깔려 죽을 뻔했어요. 이 벽면이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퍽 하고 떨어졌어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지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나요? 외벽에 들뜬 자국이 생기고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벽이 떨어져 내리는 일까지 사람이 다치고 차가 파손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파트의 평온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와, 떨어졌어요. 중국 본토에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부실 공사 문제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입주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직화 조리 가능 여부, 조경과 주차 공간 등 주요 시설들에 크고 작은 안전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에 맞으면 진짜 죽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애도 밖에서 놀게 못하겠어요. 저 벽면은 벌써 여기저기 벗겨졌고 이미 많이 떨어졌어요. 곳곳에 부풀어 오른 부분도 많고요. 그런 데는 바람만 좀 불어도 바로 떨어집니다. 큰 바람이 안 불어도 그냥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몇 층 위에서 떨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떨어질 때 저는 위층에 있었어요. 아래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소리쳐서 피하세요 라고 했죠. 이 건물은 보수한 지 한 7년쯤 됐을 거예요. 영주 벽개원 천만단지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조차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집에서 사람이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건물 36층에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베란다에 나가서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벽면이 전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 계세요?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전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파트 건물이 기울었다고요.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건물이 정말로 기울어져 있어요. 가로등이랑 비교해보면 건물이 얼마나 기운 건지 딱 보입니다. 이 바닥 좀 보세요. 기초가 이렇게나 갈라져 있고 틈새가 얼마나 넓은지 너무 무서워요. 주민들 말로는 지하주차장은 이미 다 폐쇄됐고 밑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다고 해요. 우연히 이사 도와주러 온 아저씨를 만났는데 친척 집인데 이 아파트 사느라 수억 원이 들었고 온 가족의 전 재산을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몇 년 살고 이 지경이 된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겠어요? 건물 구조 자체에 균열이 생겼고 기초도 무너졌는데 이걸 계속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고소를 하든 네 맘대로 하라고요? 보상은 절대 안 해준대요. 결국엔 이건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고 말하겠죠. 참 웃기지도 않네요. 콘크리트 상태가 두부처럼 부서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 손 좀 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그냥 푹 꺼져요. 콘크리트 벽이라는데 손톱으로 한번 긁으면 그대로 부서집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보기엔 굵은 철근이 손으로 살짝만 힘줘도 휘어집니다. 외벽 마감재가 대형으로 들뜨고 떨어졌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아파트 품질입니다. 그것도 고층 건물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기둥을 보면요. 여기 보이는 이 균열, 제 손가락 4개가 들어갈 정도예요.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의 1층 주요 구조벽 부분에서 거대한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놀란 입주민들은 집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는 살고 싶어도 무서울 뿐이다 라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오늘 드러난 이 균열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얼마나 더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라며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렇게 두부공사 수준의 건물이 과연 안전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걱정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은 균열이 난 벽은 단순 장식용 벽일 뿐 주요 구조와 무관하니 안심하고 거주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입주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즉시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개발업체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우리 집의 두부공사 인테리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오늘 아침 6시쯤 와르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창문을 안 닫았나 싶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거실, 주방, 심지어 침실까지 물바다가 돼 있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집안에 폭포가 생겼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갈수록 누수는 더 심해지고 있어요. 대체 어느 인테리어 업체가 이렇게 시공한 걸까요? 나 진짜 지금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예전엔 이 부분만 세더니 이번 비 오고 나서는 침실이랑 욕실, 거실까지 다 새요. 이 벽 좀 봐요. 얼마 전에 새로 인테리어해서 다 칠해 놓은 건데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손도 못 대겠어요. 건드리면 그냥 다 부서지네요. 이 집은 2010년에 샀어요. 2019년쯤부터 부엌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 큰 비가 며칠이나 계속 오니까 이젠 부엌, 욕실, 거실이 다 새요. 커튼도 지금 전부 젖어서 축축해요. 이 여성 집주인은 이번 큰 비 한 번에 겨우 보수했던 집안이 또다시 물바다가 됐어요 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붕은 물론 벽면, 침실, 욕실, 거실까지 물이 줄줄 새어 들어오고 일부 구역은 이미 심각한 녹까지 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천장을 손본 지 겨우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런 꼴이 되다니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사무소가 오히려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관리비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물에 잠기고 벽은 녹슬고 이런 두부공사 수준의 건물에서 이제 주민들은 분노와 허탈감만 남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왜 관리비를 내야 하나요? 관리비를 내도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지금은 집 전체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물 새는 건 장씨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집 이웃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관리사무소가 방수업체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건물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이 집은 팔 수도 없고 새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집을 그냥 버리라는 건가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근 끝부분이 노출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녹슬게 됩니다. 녹이 슬면 산화가 진행되고 결국엔 이 콘크리트 부분이 전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철근이 이렇게 튀어나오냐고요? 이건 전적으로 무책임한 현장 반장과 작업자들 때문입니다. 철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거푸집 위에 철근이 닿은 채로 시공하다가 거푸집을 제거하면 이 철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버립니다. 결국엔 계속 녹슬고 산화되면서 콘크리트까지 전부 떨어져 나가죠. 솔직히 이건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관리사무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관리사무소는요, 입주민들이 돈 주고 모셔온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제대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날씨가 흐리든 맑든 관리비 내라고 독촉하는 건 1등이에요. 당신이 관리비 좀 늦게 내면요, 바로 단전, 단수 들어갑니다. 그럼 집에 있어도 샤워도 못하고 밥도 못 해 먹어요. 저 진짜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 온 가족 몇 세대에 걸쳐 모은 피땀 어린 돈으로 결국 이런 집을 샀다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300만 위안짜리 호텔인데 완전 두부공사입니다. 이 벽 좀 보세요. 안쪽까지 다 썩어 들어갔어요. 이런 데서 곰팡이 냄새 안 날 수가 있겠어요? 벽 안이 다 썩었고 수도관 전기선도 전부 이 벽 안을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 구멍 보이시죠?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아래도 다 뚫려 있고요. 이래서 무슨 방음이 되겠냐고요? 2층이랑 4층이 그냥 다 통해요. 이 뒤쪽 공간은 전부 막아야 돼요. 이 방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지금이라도 수리하면 다행이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은 물이 새서 바닥이 다 젖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도배지는 다 떨어지고 바닥에는 물이 고이고 방 안은 완전히 엉망이 될 겁니다. 제가 옥상에서 운동 좀 하려고요. 이 돌덩이 같은 걸로 팔, 운동이나 어깨 스트레칭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살짝 만졌더니 그냥 갈라졌어요. 안쪽이 전부 스티로폼이에요. 보이세요? 이거 전부 다 스티로폼이에요. 진짜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거 천장 마감용 자재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래 바닥 타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이 생긴 거예요. 혹시 이 아래 깔린 타일들 전부 속은 스티로폼으로 채워져 있는 거 아닐까요? 비록 중공의 자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형편없는 시공 품질과 허술한 설계, 그리고 각종 위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벽돌이에요. 이게 진짜 벽돌입니까? 이게 벽돌이냐고요? 모두들 좀 보세요. 이게 그들이 쓴 벽돌입니다. 보세요. 벽돌이 전부 부서졌어요. 속은 이미 다 깨져 있고 집안 치마 때문에 눌려서 금이 갔고 이러다 사람 맞으면 진짜 죽습니다. 이 집 짓는데 300만 위안 넘게 들었고 인테리어만 해도 거의 50만 위안이에요. 근데 제가 의심했죠. 집안이 가라앉은 줄 아닐까.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밑에는 온갖 건축 쓰레기들, 폐철근, 폐단 열재, 비닐 자루까지. 보이시죠? 속은 그냥 전부 모래예요. 완전 두부공사입니다.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일 정도예요. 안쪽은 전부 스티로폼이에요. 이런 집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삽니까? 화면을 잘 보세요. 원래 평평하던 도로가 갑자기 심하게 가라앉더니 넓은 구간의 도로가 한순간에 붕괴되고 갈라져 버립니다. 노출된 하수도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깨진 연결부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물이 분수처럼 거세게 쏟아져 나옵니다. 진흙 탕물과 자갈이 뒤섞여 사방으로 튀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찢겨진 상처처럼 벌어진 도로는 그 속에 감춰졌던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며 부실한 건축의 참혹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건물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고정시켜 놨는데 이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건물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두부공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공의 교육 아래 자리 잡은 금전 만능주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오로지 막대한 이익만을 쫓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손해다, 한몫 챙기지 않으면 바보다 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결국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품질 문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두부공사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라 관료 부패, 이익 결탁, 금전에 대한 과도한 추구, 그리고 허술한 공사 감리 및 책임 추궁 체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힌 결과입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 모두 극심한 자금 압박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이 같은 악순환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